정은아, 내 손 놓지 말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 애의 눈빛은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제 이름은 윤상길입니다. 71예요. 요즘은 하루가 참 깁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론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안에 울리는 발소리 하나, 찻잔 부딪히는 소리 하나가 그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정은이는 큰아들 영훈이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해다 주곤 했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상하게 정은이 얼굴만 보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효심 깊은 며느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하기 어려워질수록 그 애의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버님, 많이 뭉치셨어요. 이러다 담 걸리겠어요. 그날도 어깨가 몹시 당겼고 괜히 정은이 앞에서 짐짓 소리를 질렀죠. 그 애는 조심스레 제 등 뒤에 앉아 손을 올렸고 저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 아내의 손 같기도 했고 또 그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몸은 이미 멈출 수 없었죠. 괜찮으세요? 너무 세게 했나요? 그 애의 걱정 어린 말에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저는 그 손을 내 어깨에 더 꼭 붙잡았죠. 그 순간이었어요. 문득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있는 건 며느리가 아닌 여자였어요. 말라서 가녀린 팔, 살짝 젖은 이마,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그 애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만히 제 눈을 들여다봤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영훈이의 출장 빈도가 늘면서 집 안은 늘 조용했고 정은이는 자연스럽게 자주 들렀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버님? 그 질문이 이젠 익숙했어요. 목, 어깨, 허리, 다리. 그 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마음도 따라 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정은이를 기다렸습니다.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고 조용히 제 손을 덮었죠. 정은아. 그때 저는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손 놓지 말까? 그 애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버님, 그 말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못 돌아가요. 그날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아버님 손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제 이름은 김정은입니다. 43, 결혼한 지 15해가 넘었고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영훈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끊겼고 더는 부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은 줄 압니다.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병원비 걱정 없는 시댁.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는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님은 급격히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반찬을 핑계 삼아 자주 찾아뵀습니다. 처음엔 동정심이었죠. 적막한 거실, 텅 빈 냉장고, 혼잣말하듯 켜놓은 TV 소리.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유난히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아버님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어깨가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잤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사지 배운 적 없냐고요? 있어요. 결혼 전에 잠깐 일했던 피부관리샵에서 배운 기술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거든요. 손을 얹었을 때 느꼈습니다. 그분의 등은 말없이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무겁고 단단하고 외로웠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남편보다 더 사람답게 느껴졌던 건 제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눈 맞추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사지는 루틴이 되었고 손이 어깨를 넘어서 허리로, 종아리로 내려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날 밤 마사지를 마치고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정은아, 잠깐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님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님 곁으로 다가갔을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손 놓지 말까?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떠올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여자로요. 아버님의 손을 맞잡고 나오는 문장 하나. 다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못 돌아가요. 그 말이 그렇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한치의 후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와서 웃어주면 하루가 다 괜찮아진다니까. 그날도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이제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아버님과 마주 앉아 웃는 제 얼굴은 누가 봐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닌 거의 매일같이 만났어요. 반찬을 챙겨가는 건 여전히 핑계였고,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남편 영우는 출장과 회식으로 집에 붙어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집안에선 오히려 아버님과 제가 더 자주 얼굴을 마주했죠. 그건 영훈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처음엔 거실에서 시작했던 손길이 이젠 자연스럽게 방으로 이어졌어요. 마사지를 핑계로 무릎 위에 앉는 일이 잦아졌고 그분의 손길도 더 깊어졌죠. 정은아, 아프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좋으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굳어 있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아버님의 숨소리가 귀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는 말보다도 피부로, 체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오늘 너 기다리려고. 머리 감고 셔츠도 새로 꺼냈다. 저는 입을 막고 웃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아버지를 설레게 만드는 며느리. 아니, 더는 며느리가 아니었던 여자.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거실 불은 꺼졌고 창문은 살짝 열려 가을바람이 들이쳤죠. 추워요, 아버님. 그럼 이리 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그분 옆에 누웠어요. 가슴에 귀를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분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 저는 옷을 벗지 않아도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거나 두렵다기보다 안심이 되었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집에 가는 길이 제가 사는 삶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정은아, 너 요즘 이상해. 신우이였어요. 영훈이 누나, 정미. 명절 앞두고 반찬을 나눠주겠다고 들른 그녀는 저를 훑어보며 말했죠. 요즘 아버지 얼굴이 확 폈더라. 너 마사지 자주 해준다며?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냥 어깨만요.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갈 정도로? 정미는 의심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그 사실을 들은 건 며칠 뒤였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정미가 묻더구나. 너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 기다린다고. 그게 낙이라고 했지. 그분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우리만 알고 있던 비밀을 누가 엿들었을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아버님, 우리 멈출까요? 그 질문에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은아, 나 요즘 하루가 너무 짧아. 내가 다녀간 날은 잠도 잘 안 와. 다음 날이 기다려져서 말이지. 그 말에 저는 울고 말았어요. 누구한테도 필요 없던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이 사랑이 틀린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제 발로 아버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은 그 방에서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 오늘은 그냥 이 방에서 잘게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은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정미가 아니라 남편 영훈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비도 오고 회식도 없다고 했죠.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유심히 살피는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댁에 간 건 오늘도? 응. 반찬 좀 갖다 드리고 왔어. 이상하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는데. 그 말에 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전날 밤 함께 있었거든요. 정은아, 내가 있는 날은 괜히 들키기 싫어. 하루 비우자. 그분의 제안이었고, 저도 따르기로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정미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반찬 한 보따리를 들고 왔다면서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버님의 셔츠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거, 새 거네? 요즘 아버지 옷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아버님 집에 들어서는 것도 전화벨 소리조차도 마음을 뒤흔들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 나더라. 향수 냄새 같은 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날 밤 제가 쓰고 있던 바디로션 때문이었죠. 그분이 제 팔을 끌어안은 채 잠들었고 아침까지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니겠지.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켜진 방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버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집이 아닌 근처 공원 벤치에서요. 정은아, 내가 다 망친 것 같구나.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욕망인가, 혹은 단순한 도피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아버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본 겁니다. 정은아, 너 왜 이 시간에 거기 있었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반찬을 두고 나왔다고 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은 칼날 같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이삿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 집 문 앞에 섰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그분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아, 나 다 끝났어. 그분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그 사람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둘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미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애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집 거실 앞, 저희 둘 사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히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나가 있었고 아버님은 오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반찬과 찜질팩을 챙겨 찾아뵌 거였죠. 그런데 정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미야, 무슨 일이냐? 아버님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정미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여자가 제 방에 있었어요. 문 닫고 불도 꺼놓고. 말 좀 조심해라. 아버지도 아세요? 소문도 들리던데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확 달라졌다고.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저 역시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정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던졌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었고, 제 어깨는 아버님의 가슴에 살짝 기대어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죠. 설마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죽고 며느리가 그 자리를? 정미의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어떤 해명도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 오빠한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정미는 집을 박차고 나갔고 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이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은 말라갔고 심장은 벌레가 파먹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지금 어디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나랑 얘기 좀 하자.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남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무슨 사이야?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너무 늦었고 진실은 너무 잔인했어요. 말 안 해. 그럼 아버지한테 직접 물을게.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줘.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아, 너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아버님 집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문도 닫힌 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입원하셨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 스스로 119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져 계셨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정은아, 오지 말랬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니, 상길 씨, 저한테 도망가자고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해요? 그분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 속엔 깊은 물빛이 일렁였어요. 나랑, 진짜로? 네, 이제라도 진심이면. 그날 병실 창가로 떨어지는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어쩌면 모든 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도망치자, 그 말, 진심이었어요. 병실 창문을 넘어 들어온 바람이 수술복을 입은 그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았고 그분도 눈을 감은 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면 그건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뒤였고 주변은 잿더미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연락이 없었고 정미는 아버님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 누구도 이제 이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아버님은 퇴원 수속을 마치셨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는 병실에 있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내가 누워있으면 정은이도 자꾸 주저앉게 될까봐. 그분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우리. 선택은 내가 해야지. 왜요? 나는 이미 다 잃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감정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님 방에 함께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손만 꼭 잡았습니다. 그분이 잠들었을 때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끝내 제가 사랑을 선택했어요. 전송을 누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그를 떠나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들처럼 지냈어요. 같이 요리하고 빨래 널고 산책을 나가고 마치 오랜 부부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정말 끝. 그럼 이제 너는 자유야. 그런데 왜? 기쁘지 않죠?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공원 벤치에서 그분이 말했어요. 정은아, 우리 떠나자. 이 도시 말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정말 괜찮으세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 부리고 싶은 거야.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렇게 우리는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던 날 정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망칠 거야? 그녀의 눈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바로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저는 남겨진 빈자리에 잠시 앉은 사람일 뿐이에요. 정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평생 숨어 살아야 할 거야.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보다 그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떠나는 날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젠 나도 내 이름만 부를게. 아버지 아닌 사람으로. 창길 씨,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어요. 기차가 떠났고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모든 걸 버린 대가로 우리는 서로를 얻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도덕의 틀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요? 새벽 5시, 안개가 낀 작은 마을의 허름한 주택. 주방불을 켜고 밥솥을 여는 상길 씨의 손끝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시를 떠난 지 벌써 2달째.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해안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눈을 뜨고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바닷바람 맞으며 걸었죠. 서류상으로 저는 여전히 김정은이고 그는 윤상길 씨였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야 이름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거리,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집 안, 그리고 그 사람의 체온.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도망쳐서 얻은 평화는 때때로 숨이 막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은아,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문득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 게 맞나 싶어서요. 상길 씨는 조용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불안이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잠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 우리 집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요. 찾느라 오래 걸렸어.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끝나지 않았어, 정은아. 그의 말에 상길 씨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긴 정적이 흘렀죠. 이제 그만해요. 우린 여기서 살고 있어요. 다 끝났다고요. 전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났다고? 넌 내 아버지를. 그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감정으로 얽혀 있다는 걸. 한 가지만 묻자. 진심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그래서 더는 당신과 살 수 없었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말은 아팠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 온 여자랑 아버지뻘 남자가 산다더라. 작은 마을은 조용하지만 그만큼 눈도 많았고 입도 많았죠. 상길 씨는 매일 산책을 나갔고 시장에 갈 때마다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불을 끄고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도 숨고 있어요. 또다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데리고 나와서.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만의 인생인지.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작은 벽을 두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상길 씨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닷가, 시장, 공원.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붙잡는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그의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정은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더는 너를 숨기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없는 세상이 더 당당할 수 있다면 나 없이도 잘 살아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랑은 결국 나를 비워주는 일이었어요. 여보, 오늘 바다 참 고요해요. 그 말을 하고도 저는 혼자 앉아 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바람은 그때처럼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고 있었죠. 상길 씨가 떠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남긴 건 작은 수첩 한 권과 벽에 걸린 손편지 한 장뿐이었어요. 정은아, 사랑한다는 말은 끝까지 아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해야겠구나. 사랑했다, 정말로.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 글씨는 늘 제가 익숙했던 그 사람의 손끝처럼 정갈했고 담담했지만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혼자 떠났는지, 왜 함께 도망쳐놓고 또 혼자 도망가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끝내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그의 그림자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우리를 잊어갔습니다. 소문은 잠잠해졌고 저는 그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낯선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 식당 벽엔 제가 직접 그린 풍경화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작은 바닷가와 한 그루 나무, 그리고 벤치 위에 그림자 둘. 그걸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안에 그 사람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사라지네요. 혼잣말이 입에 붙었고 밤이면 습관처럼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정은아,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었어.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미였습니다. 형수, 아니, 정은 씨. 아버지 장례는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유언엔 당신 이름이 있더군요. 정은에게 내 안의 마지막 평화를 남긴다. 라고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저를 기억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찼어요. 며칠 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상길 씨가 남긴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뒤에서 그가 수줍게 저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작은 편지지의 단 한 문장. 내 웃음이 내 마지막 기도였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울었고 베개는 새벽까지 젖어 있었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굴 기다리지 않게 되었어요.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 단골 손님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어요.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조금씩 나를 덜어내는 일이더군요. 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상길 씨, 이제는 당신 이름을 부를 때도 눈물이 안 나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어느 봄날 제가 늘 앉던 바닷가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더군요. 멀리서 보니 상길 씨와 어딘가 닮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벤치 맞은편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죠. 혹시 당신이 보낸 마지막 인연인가요? 그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다시 살아도 괜찮겠구나. 비록 상길 씨와의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 사람이 제게 준 용기와 감정은 제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안아줬으니까요.